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인사드리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약교실의 한동헌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충치와 함께했던 인류, 이제는 이별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때요? 이 강의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치과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의과와 치과가 분리된 배경은 구강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충치 등의 구강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치과의 전문성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과는 독립적인 전문 분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과 의사들은 현대 의료 체계에서 구강 건강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치과는 의과와 별개의 전문 분야로 독립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치과 치료와 관련된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고통과 노력의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중세 유럽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치통을 귀신이나 치아벌레의 작용으로 오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충치와 치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현대적인 치과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는 치아를 뽑는 것이 흔한 치료 방법이었는데 이를 뽑는 수술은 고통과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전문화로 치과 치료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몇몇 의사들이 치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포샤르는 이를 빼거나 치료하는 치과 의사로 명성을 얻었으며 그의 저서를 통해 치과 의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도 치과 의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최초의 치과대학 설립과 미국 치과의사협회 결성 및 치의학 학술 잡지의 발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에서도 1858년부터 치과의사 면허가 발급되며 치과대학 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서구 국가들에서는 치과의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으면서 독립적인 치의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에서 근대화를 일찍 이룬 일본이나 아시아 식민지 국가인 조선에서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일본에서는 근대화와 함께 서양식 의료제도가 도입되면서 1875년에 최초의 치과 개업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이후 서양식 치의학 교육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기존의 입치사들과 치과 의사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치과 의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치과 의사 법이 제정되면서 입치사의 영업이 금지되었습니다. 일본인 입치사들은 조선으로 이주하여 활동하였는데 조선에서도 대한제국 말기 서양식 의료 제도가 도입되면서 치과 의사가 등장하고 치과 의사와 입치사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일 합방 이후 조선 총독부는 1913년 치과의사 제도를 만들고 입치사를 규제하였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고 치과대학을 설립하여 한국인 치과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치의학 교육은 미국식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치과의사와 의사를 분리시키는 체제가
굳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도 서양식 치의학이 발전하면서 치과 의사의 독립적 지위가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에도 치과 의사와 입치사 사이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미 군정기에는 일부 입치사가 한지 치과 의사로 승격되어 치과 의사와 동등한 진료를 하였으며 치과 의사 검정 시험을 통해 치과 의사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치과 의사들도 있었고 한지 치과 의사의 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읍면 지역에 치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심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한지 치과 의사에게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져 문제가 완화되었으며 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치과대학을 여러 개 신설하여 치과의사 양성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986년에는 경력이 있는 입치사가 정규 치과의사로 인정되어 치과의사 부족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에서 더 나아가 왜 미국에서 치과의사가 생긴 걸까요? 미국에서 치과대학이 생겼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광활한 영토 확장과 인구 증가는 의료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치과의사의 필요성이 부상했습니다. 의과와 치과 사이의 분리는 역사적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며 치과의사의 등장은 자신들 스스로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에서 출발했던 것이죠. 특히 치아 질환의 증가는 치과 의료 수요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은 이후 세계 표준이 되는 치과 의료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의과와 치과의 분리는 그저 역사적 우연에 불과하며 전문직의 형성은 잘못된 진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규제하려는 치과 의사들의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전문직의 중요성과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시간에는 치과를 탄생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충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조한 기후와 독특한 매장 관습으로 고대 이집트인의 모습을 말없이 보여주는 기원전 6000년에서 기원 전후 수많은 미이라는 당시 이집트 지역의 구강병 양상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거친 섬유질 음식과 모래 등으로 인한 심한 치아 마모와 그로 인한 치아 농양은 인구의 압도적 다수인 농민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와 사회 엘리트도 겸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었습니다. 기원전 6000년에서 1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의 충치 유병률은 조사에 따라 2.3%에서 6.14%까지입니다.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 전후에 이르면 충치가 증가합니다. 이는 식습관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기원전 만년에서 4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이집트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 나일강을 따라 정착한 공동체에 거주하는 농경사회로 발전했습니다. 농업 발달과 더불어 음식 섭취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단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충치가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 도착하면서 양질의 흰빵, 꿀, 대추야자 같은 단식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음식의 등장과 함께
충치 발병률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식품을 구하기 쉬운 사회의 상류층에서 더 널리 퍼졌습니다. 현대인에게 흔한 치주병은 당시 이집트인에게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질병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35세에 불과했고, 현대인의 치주병 위험 요인인 스트레스, 흡연, 비만과 당뇨가 고대 이집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충치가 얼마나 많았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고대인의 뼈에서 충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충치로 얼마나 고생했을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중국의 유골을 살펴보겠습니다. 약 1만 년 전, 추웠던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정교하게 다듬고 간 석기와 함께 농경이 이루어집니다. 만년에서 8천년 전 초기 신석기 시대에 기장이라고 하는 작물은 중국 북부 지역에 빠르게 퍼졌고, 신석기 시대에서 이후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밀과 보리, 쌀 같은 작물의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장은 벼와 보리, 밀과 마찬가지로 벼과 식물입니다. 다만 벼, 보리, 밀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겉모습을 봐도 꽤 다르게 생겼습니다. 벼과는 약 780속에 1만 2천여 종을 아우르는 매우 큰 과인데요. 그래서 과와 속 사이에 서브 패밀리인 악과와 트라이브인 족을 둬서 세분화했습니다. 벽과는 9개 악과로 나누는데 이를 2개의 분지군으로 묶습니다. 악과의 알파벳 머리 글자를 따서 BOP 분지군과 PACMAD 분지군으로 부릅니다. 앞의 벼, 보리, 밀은 BOP 분지군의 일원으로 벼는 오리조이디라는 벼악과이고 보리와 밀은 푸이디라는 포아풀악과입니다. 반면 기장은 PACMAD 분지군의 구성원으로 파니코이드라는 기장악과에 속합니다. 기장악과에는 기장 외에도 조,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같은 주요 작물이 들어 있습니다. 기장악과는 12개 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니세아라는 기장족에 기장과 조가 속하고 안드로포고네라는 나도솔세족에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가 있습니다. BOP 분지군과 PACMAD 분지군은 약 5,300만 년 전 갈라져 독자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PACMAD 분지군에 속하는 일부 식물들은 놀라운 혁신을 이뤄냅니다. 바로 C4 광합성인데요. C4 광합성은 C3 광합성에 비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수분 손실이 적어서 특히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유리합니다. 기장족에서는 기장과 조를 비롯해 많은 종이 C4 광합성 식물인데요. 기장은 모든 작물 가운데 물 사용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가 속한 나도솔세족은 1200여 종 모두 C4 광합성 식물입니다. 반면 BOP 분지군에 속하는 5400여 종 가운데 C4 광합성을 하는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벼와 보리, 밀, 이들은 모두 C3 광합성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C3 광합성 식물과 C4 광합성 식물 중 어느 것을 주식으로 했는지는 과거 인류의 유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배 작물의 변화는 이 시기 인간 유골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발굴된 2934구의 인골에서 9천에서 4천년 전 사람 치아의 충치 유병률 중위값은 2.8%, 4.3%, 7.2%였고 4천년에서 1750년 전 충치 유병률 중위값은 7.6%, 8.4%, 10.5%로 조금 증가합니다. 이는 아마도 농경 작물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음식 섭취가 충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으로 넘어가 봅시다.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고 여겨지는 4천년에서 2300년 전 일본 조몬 시대 충치 유병률이 8에서 11%인데 비해 농경 시대인 2500년에서 1300년 전 일본 야요이 시대 충치 유병률은 13에서 22%로 증가합니다. 쌀 재배가 확산되고 주식으로 쌀을 먹기 시작하면서 충치도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해안가에서 살았던 고대인의 충치 유병률은 주변 지역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00에서 2000년 전 남해안의 눅도에서 200여 기의 유골이 발굴되었습니다. 그중 60기 유골에서 충치 검사를 했는데 6.4%의 인구가 충치를 경험했고 시간이 흘러 4에서 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김해 고분군에서 발견된 210기의 유골에서 충치 유병률은 8.1%였습니다. 일본에 비해 충치가 적은 이유는 해안가라서 어패류 위주의 식단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본 큐슈 북부 해안가의 야요이 시대 고분군 유골에서 관찰한 충치가 김해 고분군과 비슷한 데 비해 혼슈 내륙 지방은 충치 유병률이 높은 것도 식단이 충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김해 고분군의 충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는데 이것도 성별 식단의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충치의 많고 적음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 볼까요? 기원전부터 근대에 이르는 시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뼈에서 충치 유병률을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4,998명의 인골에서 충치 유병률은 기원 전 6%, 10에서 17세기 11%, 18세기 이후 17%로 농경 시대를 지나 근대로 접어들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가 빠진 사람들도 증가하는데요. 17세기까지 10%였던 이 빠진 사람 비율은 18세기 이후 26%로 껑충 튀어 오릅니다. 옛날 사람들이 충치가 얼마나 많았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현대의 오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렵 채집인과 현대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수렵 채집인은 농경이 이루어지기 전 시대 고대인과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조사해 보았더니 수렵 채집인 중 충치를 가진 사람은 0%에서 5.3% 사이인데 수렵 채집과 농경을 혼합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0.44에서 10.3%로 수렵 채집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충치가 더 많습니다.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2.2%에서 26.9%로 훨씬 더 높고요. 특정 부위에 살고 있는 미생물 집단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총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체 속 미생물총과 인간의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액 속 미생물총에 대한 관심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필리핀 오지의 수렵 채집인과 농부, 그리고 서구 식단을 섭취하는 도시인의 타액 미생물총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수렵 채집인과 도시인의 미생물 분포는 매우 달라서 양극단에 위치했고, 미생물총의 다양성은 수렵 채집인의 미생물총이 가장 다양했습니다.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차이 난다는 것은 충치나 기타 구강병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수렵 채집인 타액에서 목질이나 식물의 분해와 관련된 미생물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식단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미생물의 다양성 수치는 미생물 군집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양성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는지를 나타내는데, 미생물 군집의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다양한 대사 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외부 변화 요인에도 저항성이 높아져서 우리 몸을 위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접어들면서 충치는 조금 증가하지만 18세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충치가 18세기 이후에 갑자기 증가한 것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924년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 동굴에서 벌꿀을 채취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암각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암각화로 당시 인류가 벌꿀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벌꿀과 같은 단맛을 매우 좋아합니다. 첫 수유 경험이 있기 전 신생아도 단맛과 신맛, 쓴맛을 구별할 수 있어서 신맛과 쓴맛에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리는 행동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는데 반해, 단맛에는 입술을 핥으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미각 반응은 대뇌 피질이 아닌 뇌간 수준에서 제어되는 타고난 반응이며, 인간은 단맛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맛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설탕을 만들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식물인 사탕수수는 스페인의 벌꿀 따는 암각화가 그려진 당시인 기원전 8000년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및 뉴기니에서 재배되고 있어서 벌에 쏘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얻는 꿀이 당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맛이었습니다. 사탕수수는 강한 햇빛과 풍부한 물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한번 재배하면 땅을 황폐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적도 근처가 아니면 재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세기 태평양을 건너 인도로 온 사탕수수는 분쇄와 즙을 짜내는 과정을 거쳐 조리고 증류해서 설탕 결정체로 만들어집니다. 인도로 향했던 알렉산더 대왕 휘하인 네아르쿠스 장군은 기원전 327년 인더스강 근처를 항해한 뒤 인도에서 자라는 갈대는 벌의 도움 없이도 꿀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인이 본 첫 사탕수수와 설탕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탕수수로부터 설탕을 만드는 과정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까지 일반인에게 설탕은 매우 귀해서 음식이라기보다는 약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참석하는 연회 자리에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설탕을 원료로 만든 화려한 장식이 선보이기도 했죠.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노예라는 값싼 노동력과 신대륙의 식민지라는 광활한 땅을 활용해 대규모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설탕 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신대륙에서 생산된 설탕은 유럽으로 수입되면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 신대륙, 유럽을 잇는 삼각 무역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의 면직물 등을 팔아 노예를 사서 카리브해 섬들의 사탕수수 농장에 노예를 팔고 다시 설탕을 사서 다시 유럽에 와서 설탕을 팔고 면직물 등의 상품을 사는 삼각무역은 성공하면 투자금의 2배가 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유럽 각국이 삼각무역에 뛰어들고 쿠바, 자메이카를 비롯한 카리브해의 섬에는 노예의 강제 노동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기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설탕 제조와 관련된 고된 노동은 인간의 노동력을 극한까지 짜내는 잔인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8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프랑스와 독일이 사탕무를 이용해 설탕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설탕 생산은 신대륙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능해집니다. 1880년에는 사탕무 설탕이 사탕수수 설탕 생산을 추월하기도 합니다. 설탕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설탕 가격은 내려갔고 유럽인의 설탕 소비는 크게 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도시 노동자는 설탕을 듬뿍 탄 홍차와 귀리에 우유와 설탕을 섞은 죽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 휴식 시간에 홍차와 설탕 과자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제 설탕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1874년 영국의 설탕세 폐지입니다.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으로 1820년대 10년간 생산하던 설탕량을 1920년이 되자 단 하루 만에 생산하게 될 정도로 설탕 생산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1700년 매일 5g도 안 되는 설탕을 먹었던 유럽인은 1900년이 되면 매일 190g의 설탕을 먹게 됩니다. 현대 미국인의 절반은 매일 230g 가까운 설탕을 먹어 치웁니다. 지금은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이래 이제껏 경험하지 못할 만큼 막대한 양의 설탕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대에 김치찌개, 불고기, 김치, 아침에 먹는 시리얼, 주스 등등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에 설탕과 단맛을 내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흔히 당류라고 하면 정제 설탕뿐만 아니라 액상과당을 포함하는 첨가당, 과당과 유당 등 천연당을 대표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설탕 섭취가 증가함과 동시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874년에 설탕세를 폐지했던 영국이 2018년 설탕세를 부활시켰고 같은 유럽 국가인 프랑스가 2012년, 이탈리아 2020년, 아일랜드 2018년, 핀란드 2012년 설탕세를 부과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태국이 2017년, 필리핀이 2018년, 말레이시아가 2019년에 미주 대륙의 미국 도시인 버클리가 2015년, 필라델피아 2017년, 볼더 2017년에
설탕세를 부과했습니다. 중남미의 멕시코가 2014년, 칠레가 2014년 및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018년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등 2010년 이후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을까요? 설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조선이 개항했던 1876년 설탕 수입량은 64톤이었던 반면 1914년 설탕 수입량은 12,600톤으로 200배 증가합니다. 설탕을 넣은 과자와 커피, 차 문화가 퍼짐에 따라 조선의 상류층은 설탕을 약재가 아닌 음식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문명 개화론자들은 설탕은 칼로리가 높은 영양식이라는 설탕 영양 담론을 퍼뜨렸고, 이는 일제강점기 설탕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문명국이라는 설탕 문명화 담론으로 변신합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조선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 경제에서 관공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4%대 경제 성장을 이룩합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1920년대가 되면 제과점과 빙수가 유행하고 1930년대부터는 설탕물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 얼린 아이스케키가 유행합니다. 아이스케키 유행과 함께 적어도 서울과 도시권에서는 설탕 소비량도 크게 늡니다. 양우회 조선본부에서 1939년 6월에 경기도 소학교 어린이를 조사한 조선 주민의 음식에 관한 영양학적 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인과 서울의 조선인 학생은 거의 매일 과자를 먹었지만 경기도 도시 조선인 학생은 이틀에 한 번꼴, 그리고 농어촌 조선인 학생은 거의 먹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탕이 널리 쓰이기 전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음식에 꿀이나 엿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설탕이 신문물이자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면서 1910년대부터 설탕을 넣은 신식 요리법이 소개됩니다. 방신영이라는 사람의 조선 요리제법이라는 요리책은 1917년 1판이 발간된 이래 1952년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으로 제목을 바꾸고 1960년 33판까지 출판된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였습니다. 1924년 출판된 조선 요리제법 4판까지 설탕을 단맛을 내기 위해 꿀이나 엿 대신 사용하는 데 비해 1931년 5판부터는 설탕을 조미료로 적극 사용합니다. 1920년대 음식에 꿀과 설탕을 사용하는 비율이 비슷하다가 1930년대부터 꿀보다 설탕을 더 많이 사용하고 그동안 꿀이나 엿을 쓰지 않았던 김치, 죽, 면, 만두, 비빔밥, 조림, 나물, 볶음, 잡채, 산적, 구이, 포, 장아찌, 찌개 같은 음식에까지 이제는 설탕을 넣습니다. 조선인이 지역 특산물로 만들어 오늘까지 이어지는 천안 호두과자, 경주 황남빵 같은 과자도 이때 탄생합니다. 천안 호두과자는 1934년에, 경주 황남빵은 1939년에 만들어지지요. 하지만 전쟁으로 1940년부터 설탕 배급제가 실시되고 일제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 설탕 배급량에 차이를 두게 됩니다. 이제 설탕은 정치적 차별과 민족적 차별의 상징이 됩니다. 최초로 조선에 개업한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지는 1896년 대한제국 친위대 병졸 모집대에 구강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18에서 30세였던 한국인 지원자 100명 가운데 충치를 가진 자는 17명이었고 치아가 한두 개 손실된 사람이 11명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인이 일본인에 비해 충치가 적다고 하면서 조선인들은 예로부터 소금을 이용해 습관적으로 치아를 잘 닦고 중류 이하의 사람이라도 식후에는 함수하는 습관이 있는 까닭에 충치는 극히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1914년 일본인 아동 96%가 충치를 갖고 있었던 반면 도시의 조선 아동은 35%, 농촌의 조선 아동은 10% 미만이 충치를 갖고 있다는 보고를 보면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충치 유병률의 차이는 컸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36년 동경의 조선인 유학생 최응석이 일본의 재력가 시부사와 게이조의 후원으로 경상남도 울산읍 달리, 현재의 울산시 남구 달동인데요. 이곳에서 조선 농촌의 위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합니다. 1936년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방학 동안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제 상황, 식량과 영양, 주택, 인구 구성, 부인 건강, 육아, 체격과 발육, 질병 등에 걸쳐 자세히 조사합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12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동경제국대학교 의학부의 최응석, 시마무라 카쿠지, 시부사와 키주오, 기타 렌페이, 오오쿠시 시게루, 이케다 타다요시, 오자키 요시아츠, 에조에 츠토무, 그리고 동경제국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쾌수,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의 오선일, 이소저, 동경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의 홍종임. 이 조사 결과는 조선의 농촌위생, 울산읍 달리의 사회위생학적 조사라는 제목으로 발간됩니다. 치아위생조사 항목으로 충치, 상실치, 틀니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경여자치과의학 전문학교의 홍종임은 구강검사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가구당 연간 설탕 소비량도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이 충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1936년 조선에서는 부유한 농민이 충치도 많고 이도 많이 빠지고 틀니도 많이 끼고 있습니다. 상층 농민이 1년에 설탕 16근을 섭취하였지만 하층 농민에게 설탕은 맛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사할 당시 상층 농민은 1년에 소를 26근, 돼지를 4.3근 섭취하였으나 하층 농민의 소, 돼지 소비는 0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보면 조선에서 설탕은 고기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설탕을 많이 먹을 수 있었던 부자 농민은 충치에 많이 걸리고 이도 많이 뽑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전쟁의 양상을 바꿉니다. 1793년 안으로는 반혁명, 밖으로는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 직면한 프랑스 혁명 정부는 총동원령을 내려 국민 전체를 전쟁 수행에 동원합니다. 이제 전쟁은 기존의 전쟁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젊은이는 전쟁에 징집되고 후방의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징집된 병사들을 무장시켜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가 됩니다. 영국 육군의 신병 검사에서 치아 상태가 복무 부적합 요건으로 등장한 것은 1821년부터이지만 1820년대 치아로 인한 탈락은 검사 대상자의 0.3% 뿐이었습니다. 1870년대가 되면 치아로 인한 탈락은 0.8%였고 1892년 이 수치는 1.5%가 되었다가 1904년이 되면
7.2%로 증가합니다. 치아 문제가 심각해지자 영국 육군은 치아는 효율적인 씹기가 가능하도록 분포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듭니다. 1900년 보어전쟁에서 영국은 45만 명의 대규모 군대를 남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이 전쟁을 위한 모병 과정에서 영국은 자국 젊은이들의 40%가 치아를 포함한 열악한 건강 상태로 입대를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당시 군인에게는 앞니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척탄병은 수류탄에 불을 붙이기 전에 퓨즈를 깨물 앞니가 있어야 했고, 소총수는 탄약을 붓기 전에 화약통에서 나무 뚜껑을 뽑을 앞니가 필요했습니다. 앞니는 군인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모병 연령의 사람이 앞니를 빼는 것은 범죄였습니다. 앞니가 있어서 입대를 하더라도 어금니가 없어 제대로 군대식을 먹지 못하고 쇠약해지거나 도중에 이가 빠져 수천 명이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군도 자국의 젊은이들의 충치로 깜짝 놀랍니다. 참전을 결정하고 소집을 통보한 1차 징병검사 대상자 100만 명 중 40만 명이 입영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20만 명이 최소 3쌍의 위아래 맞물리는 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1940년 11월부터 1941년 9월까지 11개월간 징병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 중 9.2%가 치아 문제로 탈락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은 1942년 2월 치과 문제로 인한 징집 요건을 완화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탈락률은 1942년 4월 2.9%에서 그 후 0.1%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가 없어서 틀니가 필요한 사람도 입대가 가능해집니다. 빠진 이가 많은 미군 병사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군대 안에서 60만 개의 완전 틀니와 200만 개 이상의 부분 틀니 치료를 받습니다. 당시 1930년대 자국민의 충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스웨덴 정부는 무엇이 충치를 일으키는 범인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스웨덴의 3살 갓난아기의 83%가 충치를 앓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충치의 원인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원래 갖고 있었던 질병 때문일까? 와인 때문일까? 아니면 뜨거운 음식 때문일까? 1930년대 말 과학자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비타민 결핍이 충치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관찰을 통해 범인이 누군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극도로 통제했던 호주의 보육원 아이들 2명 중 1명은 충치가 없었지만 나이가 같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100명 중 1명만 충치가 없었습니다. 보살핌이 부족하고 이닦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보육원 아이들이 충치가 적었지만 12살이 넘어서 보육원을 나오니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같이 충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설탕 공급이 연간 40kg에서 16kg으로 감소한 스위스 바젤 지역 아동의 충치도 빠르게 감소했다가 설탕 공급이 증가하자 다시 충치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범위는 설탕으로 좁혀졌습니다. 치과 의사는 적었고 의료보험이나 정부 예산으로 치과 치료를 지원하기에는 충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스웨덴 정부는 충치 예방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충치의 원인을 탐구하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연구에 드는 비용은 과자, 초콜릿, 사탕을 만드는 설탕 산업에서 지원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비페홀름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스스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 연구 대상자였던 지적 장애 아동들은 일반 스웨덴 아동보다 충치가 적고 훨씬 건강한 치아를 갖고 있었습니다. 1946년부터 2년간 비페홀름의 지적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식사에는 스웨덴 평균 설탕 섭취량의 절반만 제공했습니다. 세끼 식사 사이에 간식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첫 2년간 지적장애 아동의 78%는 충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년 동안 설탕이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인지 관찰하는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됩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은 스웨덴 평균 설탕 섭취량의 2배를 식사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었습니다. 한 그룹은 식사와 함께 설탕 범벅인 달고 끈적끈적한 빵을 먹었고, 다른 그룹은 식사 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를 마셨고, 세 번째 그룹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초콜릿, 캐러멜 또는 끈적한 터피를 먹었습니다. 터피는 특히 치아에 더 잘 붙도록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사와 함께 먹었을 때보다 식후 및 간식으로 먹었을 때 충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끈적한 캐러멜과 토피를 식후 혹은 간식으로 먹은 지적장애 아동에서 빠른 속도로 충치가 증가했습니다. 비페홀름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인해 우리는 충치의 원인이 설탕이며 간식으로 끈적끈적한 형태의 설탕을 먹을 때 충치가 더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치 예방의 여러 길 중 하나가 열렸습니다.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가 개발되었고,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과자와 사탕을 덜 먹는 캠페인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비페홀름의 아동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장애 아동들은 충치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20분에서 30분간 입을 벌리고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행동 조절이 안 되는 지적장애 아동들의 썩은 치아는 치료 협조가 안 된다는 이유로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대부분 썩은 치아는 뽑았고, 처음 660명으로 시작했던 장애 아동 중 50명은 어린 나이에 입안의 모든 이를 뽑아야 했습니다. 당시 장애인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여겨졌고, 국가로부터 보살핌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페홀름 지적장애 아동들의 이가 망가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설탕 생체 실험을 한 이유였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학 연구 윤리의 원칙을 담은 헬싱키 선언은 1964년에 채택됩니다. 미국의 공군 사관학교가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1901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월급 75달러의 페이닥터로 일하던 젊은 치과의사 프레드릭 맥케이는 치아에 흰색 또는 갈색 반점이 있거나 심한 경우 치아 전체가 갈색이거나 부분적으로 부스러진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동료 치과 의사들이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내는 데 무관심하다는 것이 맥케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에는 여의치 않았죠. 당시 어느 치과 학술지에서도 갈색 반점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인기 있는 치과 교정 치료를 배우기 위해 갔던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보는 환자들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와 같은 갈색 반점 치아를 보였지만
여전히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콜로라도 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반점치 환자 사례를 소개하며 반점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지만 실망스럽게도 학술대회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색 반점치의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는 것보다 드릴로 깎아서 새 보철물로 씌우는 편이 돈이 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맥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8년 12월 콜로라도 스프링스 엘파소 카운티에 개업하고 있던 맥케이, 플레밍, 버튼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의 공립학교 어린이들의 치아를 검사하기 위해 엘파소 카운티 치과의사회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909년 1월 8일 교육청이 아동 구강 검사를 허가했고 치과의사회는 이 조사를 위해 예산 21달러를 배정했습니다. 1909년 봄 맥케이, 플레밍, 버튼은 2,945명의 아이들을 검사했고 반점치 유병률이 87.5%나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반점치 환자의 대부분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서쪽 20km에 위치한 파이크스피크산 토박이었습니다. 1908년 맥케이는 콜로라도 갈색 반점치라는 독특한 현상에 대해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인 G.V. 블랙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블랙은 반점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09년 콜로라도주 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에 초청받은 김에 반점치를 직접 보기 위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옵니다. 맥케이가 말했던 정도로 심한 치아의 장애가 정말 있다면 치과 학술지에 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블랙도 실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주민들의 입안에 갈색 반점치를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수년간의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블랙은 1915년 사망할 때까지 6년 동안 불소를 연구했습니다. 블랙과 맥케이의 연구 결과는 블랙이 사망한 다음 해인 1916년에 덴탈 코스모스라는 학술지에 출판되었습니다. 블랙과 맥케이는 두 가지의 중대한 발견을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반점치가 아이들의 불완전한 치아 발육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정상 영구치가 맹출한 후에는 갈색 반점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구치 맹출 전 유치열기의 아동에서 갈색 반점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콜로라도 갈색 반점치의 이환된 치아가 놀라울 정도로 충치에 저항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점치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점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발한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해당 지역에서 자란 소의 우유를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듐이 반점치 발생의 원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 지역 식수의 칼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23년 맥케이는 아이들의 치아에 이상한 갈색 반점을 발견한 부모들을 만나기 위해 로키 산맥을 가로질러 아이다호주 오클리로 갔습니다. 부모들은 맥케이에게 8km 떨어진 샘물에서 공동 수도관을 연결해 식수로 이용한 직후부터 갈색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이는 그 물을 분석했지만 그 안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근처의 다른 샘물을 수원으로 이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맥케이의 제안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 년 안에 오클리의 유치열기 어린이들의 입안에 반점치가 없는 건강한 영구치가 맹출했습니다. 맥케이는 중요한 발견을 했지만 오클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리고 반점치로 고통받는 다른 지역의 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알루미늄 제련 회사인 알루미늄 컴퍼니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알코아라고 하는 이 회사가 조성한 회사 마을인 아칸소주 보크사이트 지역에서 발생한 반점치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공중보건국의 그루버 캠프 박사가 맥케이와 함께 보크사이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반점치가 보크사이트의 아이들에게 만연해 있었지만 불과 8km 떨어진 다른 마을의 아이들에게는 반점치가 없었습니다. 맥케이는 다시 보크사이트의 식수를 분석했지만 아무것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맥케이와 캠프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알코아 본사의 수석 화학자 H.V. 처칠에게 그들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알루미늄 공장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던 처칠은 맥케이가 기존에 분석했던 방법보다 더 정교한 기술인 포토 스펙트로그래피 분석법으로 보크사이트의 물을 직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크사이트 마을의 물은 불소 농도가 14.7ppm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처칠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샘플이 오염되어 불소 농도가 높은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샘플로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반점치가 발견된 다른 도시에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반점치가 발생한 지역에 불소 농도가 높다는 사실로 불소가 반점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통제된 조건에서 불소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1925년 실험쥐에 불소 이온이 첨가된 사료를 먹이니 반점치가 발생했습니다. 불소가 치아에 갈색 반점을 일으킨 범인인 것입니다. 맥케이는 반점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불소가 치아 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헨리 트랜들리 딘은 미국 국립치약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자 충치 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의 선구자였습니다. 1916년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딘은 1차 세계대전에 군의관으로 참전한 후 1921년 미국 공중보건국에 입사하여 해병대 병원에서 근무했다가 1931년부터 국립보건원 최초의 치과의사 과학자로 치과 연구를 담당했습니다. 1948년 의회 승인으로 국립치약연구소가 설립되자 딘은 1953년 은퇴할 때까지 연구소장 직책을 맡습니다. 반점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식수의 고농도 불소 때문이라는 발견 직후 공중보건국 과학자들은 불소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딘의 관심사는 반점치가 발생하려면 식수의 불소 농도가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0.1ppm의 정확도로 물속의 불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딘과 조사팀은 이 새로운 측정법을 이용해 전국의 식수 속 불소 농도를 비교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1930년대 후반 발견한 사실은 식수에서 1.0ppm까지의 불소 농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눈치챌 수 있는 만큼의 반점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D는 반점치가 치아 우식증, 즉 충치에 내성이 있다는 맥케이와 블랙의 논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조사 결과를 생각했습니다. 1939년 딘과 조사팀이 일리노이주 4개 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식수의 불소 농도에 따른 치아 우식증 차이는 너무 커서 거의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고농도 불소 지역 어린이들의 2718개 치아 표면을 조사한 결과 100개 표면당 0.59개의 치아 우식증이 관찰되었지만 저농도 불소 지역 어린이들의 2814개 치아 표면을 조사한 결과는 100개 표면당 8.9개의 치아 우식증이 발생했고 이러한 치아 우식증 유병률 차이는 16배에 달한다. 딘에 의해 미국 21개 도시에서 식수의 불소 농도와 반점치, 충치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소 농도가 1ppm까지 증가하면 충치는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D는 불소로 인한 반점치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 불소 농도를 1ppm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찰 연구를 통해 불소와 치아 우식증의 관계를 확인했지만 실제 지역사회에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으면서 반점치나 인체에 유해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최적의 불소 농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1944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는 공중보건국, 미시간주 보건부 및 기타 공중보건단체의 연구자들과 수많은 논의를 거친 후 다음 해인 1945년 1월 상수도의 불소를 첨가하기로 결정합니다. 비교 지역은 같은 식수에 불소가 없는 미시간주 머스키곤 시였습니다. 두 도시의 충치 수준은 비슷했지만 6년 반이 지난 후 그랜드래피즈의 평균 충치 개수는 머스키곤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수도에 불소를 첨가하기 전 그랜드래피즈의 충치 개수는 12.5개에서 15년이 지난 후 충치 개수는 6.2개로 감소합니다. 상수도에 불소가 첨가된 후 태어난 그랜드래피즈 아이들의 충치는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충치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조절하는 공중보건사업은 평생 충치를 예방하고 경제적이며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치를 예방할 수 있으면서 반점치나 인체에 유해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식수의 최적 불소 농도는 이후에 다른 불소 활용 충치 예방법에서 불소의 양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불소 치약과 구강양치액, 치과에서 바르는 불소 제품 등 다양하게 불소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들은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서 1960년대 이후 충치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랜드래피즈에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 시작된 지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불소는 충치를 퇴치하려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오늘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거의 모든 치약에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고 2018년 현재 미국 인구의 73%인 2억 명 이상이 0.7ppm 농도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억 5,500만 명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으로 5천만 명이 자연적으로 불소 농도가 1ppm 근처로 조정된 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맥케이, 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뽑고 떼우고 틀니 만들던 치과의사와 치의학을 질병의 원인을 찾고 예방하는 학문과 전문 직업인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일들은 지난 20세기의 다른 훌륭한 예방 및 공중보건 사업과 함께 놀라운 과학적 업적입니다. 딘의 중요 업적이자 20세기 대표적 공중보건 사업인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981년 진해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던 2001년 전국 31개 지역 36개 정수장에서 급수인구 443만 명, 총인구의 9.4%를 정점으로 하나둘씩 중단되더니 급기야 2018년 12월 17일 강원도 영월군 연곡 정수장이 민원 제기를 이유로 수불 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지난 1981년 진해에서 처음 시작된 수불 사업이 시행 38년 만에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잘 살수록 설탕 섭취량은 함께 늘어납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인 연간 설탕 공급량 그래프와 증가 추세가 비슷합니다. 반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의 1인당 연간 설탕 공급량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이나 북한보다 매우 많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1960년대 아동 충치 실태를 보면 아동 1인당 평균 6개에서 9개 치아의 충치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아동들의 충치는 꾸준히 감소해서 요즘에는 1인당 평균 1개도 안 될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영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총소득은 1963년 1,600달러에서 2017년 4만 달러로 25배 증가하지만 12세 아동의 충치 개수는 같은 기간 5.6개에서 0.5개로 오히려 감소합니다. 선진국에서 충치 감소의 주역은 불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심각한 충치 수준에 놀랐던 선진국들은 충치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1945년 수돗물에 인체에 안전한 농도의 불소를 첨가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공중보건 사업이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를 근거로 1955년 불소를 넣은 치약이 시판됩니다. 1960년 미국 치과의사협회는 불소 치약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불소 치약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까지 충치가 증가하다가 75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해서 지금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충치가 증가하다가 2003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경제 수준과 충치가 특징이었던 한국은 2010년대가 되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을 따라잡았고 충치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습니다. 왜일까요? 197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소득과 설탕 섭취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한국 아동의 충치도 함께 빠르게 증가합니다. 1980년대 이후 소득과 설탕 섭취량은 계속 증가했지만 충치 증가 속도는 점차 느려지다가 2000년 이후 감소로 추세가 바뀌게 됩니다. 1960년부터 충치가 감소하기 시작한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은 2000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충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은 1981년 진해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크게 확산되지 못하다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과 2000년 구강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의 충치 예방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첫 불소 치약 출시는 1968년이었지만 많이 사용되지는 않다가 1990년대 이후 불소 치약의 사용이 늘기 시작해 2000년대부터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치약 대부분이 불소 치약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정부 주도의 충치 예방 사업과 민간의 불소 치약 사용 확대에 힘입어 증가 추세이던 충치를 감소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앞에 앞자리보다 뒷자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작은 얼굴로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라는데요. 최근 가수, 배우,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어쩜 저렇게 예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작은 머리에 긴 팔다리를 가졌나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만 17세 남학생 평균 키는 174cm, 여학생 평균 키는 161cm로 1964년의 남학생 163.6cm, 여학생 156cm보다 남학생은 10cm, 여학생은 5cm 커졌습니다. 키만 큰 게 아닙니다. 1979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조사한 한국인의 신체 치수 자료에 따르면 키와 머리 수직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20대 두신 지수의 경우 남자는 1979년 6.8등신에서 2021년 7.4등신으로 높아졌으며 여자는 1979년 6.7등신에서 2021년 7.2등신으로 높아져 남녀 모두 키에 비해 머리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졌습니다. 상체와 하체의 비율을 나타내는 다리 길이 비율도 모든 연령대에서 2003년의 5차 조사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남성은 43.7%에서 45.3%로, 여성은 44.4%에서 45.8%로 각각 늘어났는데요.
키가 크면서 키에 비해 조그마한 얼굴과 긴 팔다리로 체형의 서구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한국 학생들의 키는 2005년부터는 정체되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생활 및 영양 수준의 향상으로 커진 키가 이제는 한 민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치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화했을까요? 우리 몸은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는 살 속에 있지만 유일하게 살 바깥으로 나온 뼈가 치아입니다. 애초에 생명체가 지구에 등장한 이후 동물은 치아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치아가 있으면 잡고 씹어서 소화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은 자신의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다양한 치아의 형태와 수를 가집니다. 처음 포유류가 진화할 때는 절치, 즉 앞니가 3개였고 소구치는 4개였습니다. 5천만 년에서 2천만 년 전 영장류로 진화하면서 세 번째 절치가 사라졌고 여우원숭이 등의 원원류나 신세계 원숭이는 첫 번째 소구치가 사라졌습니다. 구세계 원숭이로 가면서 두 번째 소구치가 사라졌고요. 10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 사이에 인간과 유인원은 32개의 치아를 갖게 되었습니다. 침팬지 같은 영장류의 송곳니와 앞니 사이에는 영장류 공간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고릴라 침팬지는 송곳니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치열에도 이런 공간이 보이는데 진화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정이 되고 약 8주 후면 전니, 20주 후면 영구치의 발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전니와 영구치를 합쳐 52개의 치아를 다 갖고 있습니다. 태어난 후 약 6에서 8개월 정도 자라면 아기의 입 아래쪽에서 앞니 2개로 시작해서 약 30개월 정도면 전부 20개의 전니가 나오고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부터 전니는 영구치로 갈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서 커지는 뇌를 담기 위해 머리와 얼굴 및 턱뼈도 커지고 그에 따라 전니가 영구치로 바뀌는 것이죠. 진화하면서 인간의 치아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큰 송곳니도 작아졌고 그에 따라 영장류 공간도 사라집니다. 영구치가 다 난 성인에서 치아 사이의 빈 공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금니도 작아집니다. 인류 조상의 사촌쯤 되는 파란트로푸스는 거대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어금니가 아주 큽니다. 턱도 크고 턱 근육이 붙는 두개골도 특징적이었죠. 240만 년 전에는 턱 근육을 만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전보다 약하고 크기가 작은 저작근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두개골도 얇아지고 커지면서 뇌도 커졌습니다. 도구와 불을 사용하면서 식단의 변화와 요리의 발명으로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잘 조리해 먹을 수 있게 되면서 거친 음식을 씹어야 하는 치아는 점점 부드러운 음식을 씹게 되고 턱뼈는 작아졌습니다. 턱뼈가 치아를 모두 담기에는 작아지면서 인간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랑니가 아예 없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랑니 없는 사람은 약 20% 정도입니다. 지금도 턱뼈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을까요? 턱뼈가 작아지는 속도가 치아가 작아지는 속도보다 빨라서 치아 교정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될까요? 자, 이제 요약해보면 고대 이집트인의 충치는 건조한 기후와 특이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농경과 음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충치가 증가했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농경과 식습관 변화로 충치가 증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원전부터 근대까지 충치 유병률이 증가하여 농경 시대와의 관련성이 나타났습니다. 수렵 채집인과 농경인의 식단 차이로 충치 유병률이 다르며 미생물 다양성은 건강한 군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접어들면서 충치는 조금 증가하지만 18세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설탕 때문이었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에 발견된 스페인의
벌꿀 채취 암각화를 통해 인류가 벌꿀의 단맛을 즐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설탕은 드물었으며 대부분의 단맛은 사탕수수로부터 얻었습니다. 사탕수수 재배는 매우 어려워서 대부분은 강제력이 필요한 노동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은 신대륙의 식민지를 이용하여 대규모 설탕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는 삼각 무역의 발전을 이끌었으나 노예 노동이라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에는 기술 발전으로 설탕 생산량이 급증하며 설탕은 필수품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 결과 설탕 소비량은 대폭 상승했고 최근에는 설탕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탕 섭취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876년에 조선이 개항하면서 설탕 수입량이 급증했고 상류층은 설탕을 음식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설탕 소비가 늘어나고 설탕을 이용한 식문화가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충치 유병률이 높아졌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충치 발생률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특히 상류 농민은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서 충치와 치아 상실이 많아졌지만 하층 농민은 설탕을 맛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설탕은 조선에서 귀한 자원으로 여겨졌고 부유한 농민들이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충치와 치아 상실이 심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전쟁이 총력전으로 바뀌면서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 중 충치로 인해 복무 불가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충치로 인해 군대에서 필요한 앞니가 없는 경우 전쟁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충치로 인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병 요건이 완화되고 치과 치료가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충치 예방을 위해 국립치약연구소를 설립하여 대규모 구강건강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대 스웨덴 정부는 충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는 설탕이 충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끈적끈적한 형태의 설탕을 간식으로 섭취할 때 충치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실험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 개발과 충치 예방을 위한 캠페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지적장애 아동들은 충치로 인한 교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인체 실험은 후에 의료 윤리를 다룬 헬싱키 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충치를 없애기 위해 맥케이와 딘은 각자의 시대에 충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맥케이는 불소를 조사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반점치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불소가 치아 보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한편 딘은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공중보건 사업을 주도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충치 예방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로써 20세기의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 한국에선 중단되었지만 충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여전히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몸은 계속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치과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와 해결책도 꾸준히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